환경오염이 아주 처참하게 진행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를 수혈이 없다,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다음 날로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채석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채석장의 단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을 깎아내고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숲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벌겋게 속을 드러낸 산등성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채석단지가 공주시 유구읍에 계획되면서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구읍 주민들을 이럴수 이슈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 유구읍에 사는 지영배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지켜주던 관물산이 있는데 여기에 26년 동안 돌을 캐는 채석단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앞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토박이 지영배 씨는 마을의 수호신 같은 관불산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관불산은 유구의 어머니 품 같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진짜 환경이 깨끗하고 물이 맑고 유구초는 1급수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귀농 귀촌인들이 작년도만 해도 사람이 다른 데는 많이 지금 떠나가는데 여기는 늘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저희가 채석장에 들어설 위치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저 높은 산 밑이가 전부 채석장으로 변했습니다. 답답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유구 사람들은 참 편안하고 아늑하게 사는 걸 원하거든요. 국내 최대 골재 사업체 중 하나인 A산업은 이곳에 채석단지 조성을 신청했습니다. 면적 약 51만 제곱미터에 채취 기간은 2022년부터 2048년까지 무려 26년간입니다. 26년간 하루에 약 630대의 화물차가 왕복으로 다니면 한 1,300km를 다녀요. 그러면 유구 관내 자체가 다 폐허가 됩니다. 축구장 70개 규모의 충남 최대 채석단지. 산 전체가 골재 채취장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채석장은 그냥 부분적으로 돌만 캐가는 데인데 채석단지는 이 범위가 상당히 크고 채석단지가 들어서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속적인 레미끈 공장이라든지 아스큰 공장이라든지 돌 가공 공장이라든지 석재를 파괴해서 깨워서 나가는 그런 곳을 다 망라해서 채석단지라고 합니다. 여기가 들어선다는 게 채석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를 느끼는 거지요. 채석 개발은 건축용 기초자재인 골재를 산에서 캐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하천이나 바다에서 모래와 자갈을 캤는데요. 최근에는 자원 고갈의 위기로 석산에서 돌을 캐서 공급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산을 모조리 깎아서 발파를 하고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석산이라든지 채석단지라든지 대규모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비산먼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산먼지에 의한 돌가루라든지 그런 걸 흡입했을 때 몸속에 체내에 분해되지 않고 쌓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호흡기 질환 그리고 폐 속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각한 이런 암으로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구 읍민들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를 막고 싶은 겁니다. 유구읍 녹천이 마을은 눈앞에 바로 채석단지 예정지가 보일 만큼 관불산과 가까운 마을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녹천리 주민 정현무 씨는 막막합니다. 저희 지금 집에서 체육단지 예정지까지요. 한 100m 조금 더 돼요. 저는 지금 저희 막내딸이 이제 31개월 됐어요. 만약에 이제 관불산 체육단지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31개월 된 아기가 이제 여기 마당에서 이제 뛰어놀아야 되는데 지금 한참 그러고 클 시기인데 그러지도 못하고요. 또 보시면은 빨래도 많이 널어놨는데 빨래도 못 널고 더군다나 창문도 못 열고. 그렇다고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무작정 고향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지석단지가 들어오면은 솔직히 여기 사람 살기 힘들어요. 힘드니까 반강제적으로 떠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석단지 절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관불산 채석단지 예정지부터 녹천리 마을 민가까지는 반경 약 30m에서 800m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만 해도 무려 1,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못 살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생각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지, 진동, 그리고 발파 이런 거 뭐 차량 이렇게 운항하는 것 때문에 자기네 아마 고향이지만 여기서 자녀하고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고향을 떠날 것 같습니다. 특히 채석단지 예정지에서 유구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불과 1.3km 이내입니다. 주민들은 채석단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가 아이들에게도 끼칠까 불안합니다. 지금 보면은 1.3km 내외래요. 보면은 진짜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보면 애들이 실외 활동을 거의 못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지도 너무 많이 날릴 것 같고, 그리고 뭐 건강상 애들은 운동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의 못 할 것 같아서 진짜 학부모로서 걱정되는 심정이죠. 또한 유구읍은 관불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마을이기 때문에 채석단지의 피해가 지역 전체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기서 비산먼지가 됐던 뭐가 됐던 그 발암물질을 포함한 그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유구 주민이 살고 있는 유구 지역 소재지로 전부 다 이렇게 번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물도 지금 보시면 이 고랑에서 바로 이게 고연천이라고 열리 다 내려가서 유구 소재지를 관통하면서 유구 신풍 사고 우성을 거쳐서 금강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기뿐만 아니고 그 물 또한 환경 오염이 아주 처참하게 진행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채석단지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관불산의 지질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발생시키는 화강 편마암으로 분포된 겁니다. 채석단지에서 그 화강 편마암에서 발생하는 라돈, 또 그 발파시에 나오는 중금속인 비소, 또 그 비소가 그 우기시의 하천으로 다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대책도 없고 라돈에는 대책도 없고, 우리 건강에 그 비소나 라돈이 오면은 우리 생명에 엄청난 그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곳에 채석단지가 생기면 주민들은 유해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환경 전문가와 둘러봤습니다. 여기 화강 편마암이 대부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지질 구조들이 화강 편마암으로 다 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관불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있는 지형 지질 분석도입니다. 많은 곳에 화강 편마암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운모 같은 경우는 성면을 좀 함유하고 있는 광물들입니다. 특히 흑운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많은 성면을 함유하고 있어서 채석 당시에 성면이 발생할 확률도 높고요. 또한 라돈의 물질들도 검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자연 방사능의 그 물질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것을 채석을 하게 됐을 때 그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기를 타고 날아갔을 경우 그리고 비산먼지를 통해 날아갔을 경우에도 굉장히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대술 시산내 사업장인데요. 보시면은 막 지금 석분가루가 도로를 완전 다 뒤덮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유급 주민들은 전국 10여 군데 채석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채석장이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고 실제 주민 피해는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전북 정읍 채석장을 갔는데요. 그 채석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 이 석분이 쌓여가지고 보통 한 3m에서 4m 가까이 이렇게 석분이 쌓여 있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보니까 주변에 이제 농경지에서 농업 이제 용수로 사용하는 물이 너무 오염됐고 농사지는 그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분이 쌓이고 도로가 갈라지며 농업용수가 오염된 채석장 주변의 환경들. 주민들은 이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사람이 거의 돌아다니질 않아요. 보통 폐가가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에 계신 그 어르신들한테 여쭤봤더니 전국 평균보다 이제 암의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 유구읍에도 만약에 채석단지가 들어오면 그런 건강에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채석장 개발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해 심의를 거친 후 공청회 개최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거쳐 허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산하 지역환경청이, 최종 허가는 산림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사업주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채석단지 조성의 우려점과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 회사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역 주민하고 동의하에서 합의하에서 하는 거를 하자. 근데 한 번도 그 회사는 우리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 서명 받은 게 한 13,800명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저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회사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의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일괄적으로만 가기 때문에 저희 유급민들은 지금 상당히 분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주민분들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현대산업개발의 경제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건설회사 어디다 안 그렇다는 보장이 없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좀 더 철저히 지키고 어떤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공사 매뉴얼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관불산 채석단지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을 앞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평가서를 다름 아닌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먼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평가기관에 제출한 후 기관은 이를 심의, 허가합니다. 당연히 사업자 쪽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죠. 평가기관이. 그래서 그 의견서를 환경청에 내니까 그 환경청에서는 당연히 그 안을 보고서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개발의 목적으로 이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라면 환경적 영향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영향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과정이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개발이 먼저인가, 주민 안전이 먼저인가는 우리 사회의 끝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산림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관불산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관불산은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생태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산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관불산을 지켜주세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 사업자가 얼마 전에 노동자 3명이 숨진 채석장의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 29일이었죠. 경기도 양주의 한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노동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국내 중대재해법 적용 1호로 기록이 됐는데요. 예. 바로 이 사고가 일어난 그 채석장 사업자가 공주 유구읍에서 채석 단지를 추진하려는 이 사업자하고 동일 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공주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와 법을 지켜서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이 사망 사고를 낸 사업자가 관불산을 지금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이 승인 과정에서의 어떤 규제는 없습니까? 채석단지의 지정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이를 채취하는 것이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정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다만 채석단지의 경우에 신청 이전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이 되면 그 이에 산림청에서 이제 심의 후에 지정을 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준비부터 이 초안, 본안까지 이게 모두 다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를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사업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지역환경청과 산림청은 이 평가서를 바탕으로 채석단지 조성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려면 주민 설명회와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가 열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 3월에 주민 설명회는 이루어졌는데 작년 12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공청회가 무산이 되면 환경영향평가서도 제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히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청회에 주민 1명이 오시든지 혹은 10명이 오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했다, 이런 정도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라는 정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좀 적지 않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 1항 환경권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 사업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 심의와 허가하는 과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며 끌어오던 대전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지요. 특히 보문산에 설치될 전망대를 두고서 시민단체와 대전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문법 불청객이 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는 지금 예전에 케이블카가 있었던 보문산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보물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보문산.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대전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휴식을 즐겼는데요. 시민들은 보문산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안녕하세요. 보문산 하면은 옛날에 이제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뭐 케이블카도 있었고 또 여우에 놀이공원, 스케이트장, 수영장, 아이들 놀이터. 대전에서는 최고 쉼터가 좋고 누구나 항시 찾고 싶은 이런 산이죠. 다 여기 소풍 들어오고 사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 이제 지금은 노인네들이 겨우 몇 사람씩 와서 등산, 산에 한번 올라왔다 가는 거지. 30대 이상 대전 시민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보문산. 하지만 신도시가 조성되고 다른 놀이시설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겨버렸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보문산 전망대죠. 보운대입니다. 예전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여기를 올 수도 있었는데요. 해발 197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상당히 탁 트인 시야가 있어가지고 야구장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계룡산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이 보문산을 찾는 분들이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 전망대를 허물고 이곳에다가 새로운 전망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보문산 큰 나무 전망대로 이름 지어질 이 전망대는 대전시가 1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48.5m 높이의 전망동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동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이러한 계획을 놓고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문산 이 지구가 사실은 도시공원 녹지 지역이고 사실은 보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도심지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동시에 이제 멸종위기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조사하면서 발견했던 사기라든지 노랑목도리 담비가 추가로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일대에는 대전시의 기대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가 서식하고 있고, 또 노랑 목도리 담비와 삭 같은 여러 희귀동물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곳의 전망대가 만약에 고층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생태 환경의 어떤 훼손에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야간 경관을 위해 조명이 설치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자연공원 녹지지역이라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게 됐는데, 대전시는 이 전망대가 4층은 아니기 때문에 48.5m가 고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대전시에서 먼저 민간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보문산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자리를 마련했고, 그런데 이제 그 협의사항에 대해서 고층 타워를 반대한다는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어쩌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50m 전망대를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자 대전시는 민간공동위원회에서 새로운 전망대를 조성하되 고층형 타워는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48.5m 전망대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50m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좌우측 또 남측으로는 사실은 관측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보문산 산측의 산림일 뿐인데 조망 확보를 위해서 50m를 높인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현재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시야와 48m 상공에서 바라본 시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현재 위치하고요. 그렇게 큰 시야의 차이를 많이 못 느끼겠고, 그리고 뒤편 쪽을 보면요,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가지고 이 전망대에서 보는 멋진 조망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시설물들이 노후화되면서 사람들이 보문산을 찾지 않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 보문산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놀이시설이 없어요. 뭐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없어요. 많이 저기 발전이 안 됐죠, 옛날보다. 여기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발전이 안 됐지. 주차장만 이렇게 막 있고 딴 건 없어요, 그냥. 많이 침투되어서 그렇게 밀려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빨리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역대 대전시장들은 과거 보문산의 영광을 되찾겠다면서 저마다 보문산 개발 계획을 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사업이 번번이 좌절됐었고, 그러다가 민선 7기 대전시에선 새로운 전망대 건설을 포함해 제2 뿌리공원 조성, 그리고 전망대에서 5월드까지 모노레일 같은 이동수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개발 사업,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저기다 지금 50m 정도 전망대에 올린다는 건데 더 올리죠, 더 높이. 50m짜리 세운다고 해서 대전이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생긴 뭐 대전의 모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전망 진짜 좋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그 전망을 볼 수 있을까? 또 뭐 케이블카도 만들겠다, 뭐 모노레일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경제성이 있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보문산보다 유명한 관광지인 경남 통영 욕지도에 설치된 모노레일이나 강원도 철원 평화전망대 모노레일카, 그리고 인천 월미도에 있는 바다열차도 매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의 적자를 기록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보문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자원이라든가 우리의 추억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이 시설적인 것만 투자해서 뭐 전망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뭐 유치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저는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강행 소리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의 대전시의 이러한 보문산 개발 계획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보문산 도시행 인프라 조성 사업 반대를 위한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었고, 얼마 전 대전시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여러 전문가로부터 보문산만의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사업. 그렇다면 이런 지적에 대해 대전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문산 전망대 그게 125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먼저 시작한 것뿐이지 우리가 그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예산 편성된 것도 한 1원 한 장도 없고 그거는 민간공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돼서 모노레일이라든지 연결수단 문제는 아직까지는 계획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랜 세월 대전 시민과 함께한 보문산. 이 산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한 여러 보물들이 가득한데요. 철진한 시설물 대신 생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보문산만의 이야기가 담긴 그런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시민환경단체에서는 보문산 전망대 설치와 관련해서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는 대전시가 고층 타워 조성 반대라는 민관 공동위원회 협의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와 대전시 등이 참여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고층형 타워는 지양하고 타시설과 디자인을 고려해서 전망대를 명소화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지만 대전시가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4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대전시는 전망대 자체가 자연 친화적인 목조 건축물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이기 때문에 고층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새롭게 조성되는 전망대의 높이가 48.5m로 건물 한 개층을 3m로 잡을 경우에 일반 건물로 치면 한 16층 정도로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m 높이인데 4층이 아니라서 고층이 아니다. 이건 좀 글쎄요, 좀 옹색해 보입니다. 예, 옹색해 보이는.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에는 이제 전망대뿐만 아니라 스카이워크 모노레일 사업도 있잖아요. 네, 프로야구 전용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보문산 전망대 그리고 보문산성, 대전 오월드까지 3.6km 구간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사업도 확정돼 있는데요. 예. 시민단체는 모노레일의 경우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자연훼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모노레일의 기종과 건설 방식에 따라서는 케이블카만큼 환경훼손이 심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멈춰있던 보문산 개발 계획의 새로운 시작이 또다시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해서 표류되지 않도록 부디 상호 신뢰와 소통으로 자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지요. 그중 하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헌혈 기피 현상입니다. 가뜩이나 고령화로 이 젊은 층의 헌혈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 코로나19까지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혈액 대란 현장을 전지적 현장 시점에서 취재했습니다. 7살 도후가 엄마와 함께 외출을 합니다. 우리 아들 오늘 잘할 수 있지? 오늘도 잘하고 치료 잘 받고 가자. 지금 도후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 중이라서요. 항암 치료로 부작용이 있어서 오늘 뇌파 검사하러 가는 날이에요. 도후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도후. 성인도 버티기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견뎌내야 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부작용들까지 발생해 도후의 치료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감기 증상이 그 전에 한 일주일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감기로 있었다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멍들이 보이더라고요. 열감기가 아니라 백혈병이다라는 명칭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우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치료에만 전념해야 되겠다. 도후가 무사히 치료 과정을 버텨주길 바라며 지내온 지 어느덧 3년째인데요. 최근에는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더욱 가슴을 졸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공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가 강하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치료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 중에 하나로 빈혈이 심하게 오거나 혈액 수혈이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혈액을 구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 적혈구 수혈을 하질 못해서 혈액이 구해진 다음에 수혈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혈소판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열이 나고 혈소판이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혈소판을 바로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들도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혈을 받기 위해 혈액을 구해야 하는 상황. 어머니 송윤정 씨는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선우는 지난해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되잖아. 먹는 게 60kg 더 나오면 어떡해. 선우는 치료 중에 혈액이 부족해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빨간피나 노란피의 수치가 낮으면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수술 받기 전까지 피가 엄청 많이 흘려가지고 또 피를 보충시켜야 돼서 그랬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셔서 헌혈지 않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주셔서 그래도 고마웠던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기꺼이 헌혈에 동참해줬습니다. 덕분에 선우는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중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 위험한 상황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수혈을 보통 치료할 때 보통 2시간 이전에는 오야 되는데 어느 순간대부터 보니까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오늘 해야 될 거를 수혈이 없다,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다음 날로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우뿐만 아니라 그 같이 있는 환우들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걸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상황은 힘든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혈액 공급 상황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혈액을 보관하고 있는 혈액 저장고를 찾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다 혈액이 이제 보관이 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혈액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보관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희귀 혈액인 RH-는 물론 O형과 A형도 재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로 헌혈자가 줄어 입고되는 혈액량도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시 기준으로 2.91분 가지고 있고요. 국가 혈액수 위기 단계 주의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일분 이상 유지한 횟수가 현재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혈액을 2.9일 동안 쓸 수 있는 수량입니다. 혈액형별로는 O형 2.31분, A형은 2.81분, B형은 3.61분, AB형은 2.91분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든 혈액형이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혈액 공급이 시작됩니다. 혈액 보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의료기관으로의 혈액 공급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공급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위급한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직접 방문해 혈액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혈액이 모자라가지고 세종시로 지금 가지러 가야돼가지고. 전화 좀 받아주세요. 선생님 지금 B형 신청하셨는데요. 이거 오늘 좀 햄버거 이거 일단 햄버거리듬 수치 올리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수술 전에? 오늘 좀 힘들고 내일 날짜도 일단 하나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량이 저희가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우선순위 순위로 해서 이제 위중증 환자라든지 뭐 이제 OP 들어가시는 환자분들 위주로 먼저 혈액을 공급하는 게 일단 생명에 지장이 있는 환자분부터 혈액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경증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조금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혈액 가방에 실린 혈액들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각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혈액이 병원의 혈액의댕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들만큼이나 애태우며 기다렸던 담당자들. 서둘러서 의료진에게 혈액을 전달해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혈액원에 약 100개 정도의 혈액을 공급을 요청하였는데 오늘은 한 60개 정도의 적혈구제제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혈액원에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받은 상황. 오늘도 누군가는 기다렸던 혈액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장의 의료진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응급실, 수술실, 그리고 중환자실, 병동 이런 데서 다 혈액이 필요한데 적정량의 혈액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도 대단히 부담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좀 미루거나 이제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실혈이 발생했을 때 혈액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환자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부족한 혈액으로 오늘을 버티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 지금 혈액 수급 현장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혈액 재고 보유량인 연일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네요. 혈액 보유량이 통상 공급량의 5일분 미만일 경우에는 관심, 3일분 미만은 주의, 2일분 미만은 경계, 1일분 미만일 경우에는 심각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예. 지난 2020년 연평균 혈액 재고 보유량은 4.31분이었지만 작년에는 4.01분으로 줄었고요. 현재는 주의 단계 기준인 3일분과 경계 단계인 2일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 들어 전국 헌혈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 비교해서 11%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 15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의 경우 7%가량 줄었고 이 중 개인은 전년보다 8%가량 감소했습니다. 단체의 경우 전년 대비 5%가량 감소한 상황입니다. 혈액 재고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이 치료가 급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에 사는 대학생 박근호 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헌혈을 부탁하는 문자였습니다. 지인 중 한 분이 피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헌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가게 됐는데 이제 지정 헌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가서 제 인적사항도 적고 그리고 이제
피 검사도 하고 이제 어디로 보내는지 얘기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지정 헌혈이란 수혈받을 대상을 미리 지정해놓고 하는 헌혈을 말하는데요. 희귀 혈액이 부족한 응급 상황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혈액이 귀해지면서 지정 헌혈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정 헌혈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쉽게 눈에 띕니다. 지난해 지정 헌혈은 13만여 건으로 2020년에 비해 약 2배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일분 이하로 혈액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병원 의료기관이 원하는 만큼 혈액을 줄 수가 없으니 사실은 수술은 해야 되겠고 혈액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 측에서 환자한테 이제 혈액을 좀 구해오라고 지정 헌혈 형식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환자한테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근데 본인은 수술을 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데 혈액이 없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지정 헌혈을 해줄 헌혈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혈자한테는 여러 가지 이중고에 사실은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SNS에는 헌혈에 대한 잘못된 정보까지 퍼지면서 혈액 수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헌혈 사이에 상관관계가 실제로 있을까요? 헌혈의 집이라든지 헌혈차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문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19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혈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소독하고 클로즈된 시스템으로 수혈을 하기 때문에 헌혈이나 또 수혈을 통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다른 병으로 감염을 받는다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잘못된 헌혈 정보까지 퍼지면서 헌혈의 집을 찾는 이들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자리가 비어있는 시간이 좀 적었어요. 예약자분도 많고 기다렸다가 헌혈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헌혈 침대도 비어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실무자로서 개인 헌혈자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체감을 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헌혈 지원자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첫 번째 헌혈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헌혈이 혈액형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문자를 받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평생 좀 살아오면서 오늘이 이제 49번째 헌혈입니다. 헌혈을 하면서 제 건강을 또 체크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계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헌혈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단체 헌혈은 어떤 상황일까요? 혈액원에서 출장을 나간 헌혈 버스를 찾았습니다. 단체 헌혈에 오미크론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단체 헌혈이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퇴근 늦게 갑작스럽게 단체 헌혈이 취소가 돼서 저희가 오늘 심은 헌혈 위주로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혈액 공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단체 헌혈도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날 130명의 예약자가 헌혈을 취소했습니다. 수혈을 못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버티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악화가 되면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때에 혈액이 적절하게, 즉 수혈이 이제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코로나19가 불러온 혈액 부족. 지금 현장의 의료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몇 가지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분들 그리고 백신을 맞은 분들도 이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하고요. 확진자의 경우에도 완치 후에 4주가 경과하면 헌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안심하고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혈액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의료계에서는 헌혈을 중심으로 한 공급 위주의 혈액 관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혈액 낭비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최소 수요를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지의 주요 병원에서는 적정 수요과 최소 수요를 가치로 내거는 혈액 정책을 펼쳐왔지만 국내 혈액 사용량은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았던 게 사실인데요. 예. 이제부터라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 혈액 수급 관리의 원활화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적정 혈액 사용을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 혈액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은 혈액 보유량 단계에 따라 임상적 필요에 근거한 수혈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수혈 우선순위는 환자를 1, 2, 3순위로 나눠서 관심 단계에서는 1, 2, 3순위 환자 모두 수혈 가능하지만 주의 및 경계 단계에서는 1, 2위 순위만 그리고 심각 단계에서는 1순위 환자만 수혈하는 등 혈액 보관량을 감안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혈액 공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혈액을 공급받고 보관하고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의료기관에서 혈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쓰이는지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관여와 또 정책 유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과 보존으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개발의 이익이 소수에게 독점되고 또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 그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기후위기 시대, 환경과 인간의 공존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 견줄 수 없이 큰 가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